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검찰의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종착점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 인사들을 겨누었었던 직권 남용 혐의가 문재인 정부를 겨누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오신환 전 의원, 김종민 의원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시간에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년 전 서해상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 씨에 대해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난 정부의 발표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월북 시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유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소송에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승소했던 유족들은 이제 일부 정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나 인상하기로 했지만 국내 증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자리에 모인 국내 경제수장들은 지금 상황이 비상한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때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치솟으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36%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63%나 올라 앞으로도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 경제 운용의 큰 그림과 지향점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이 잠시 뒤에 발표됩니다. 민간 규제 완화나 공공구조 개혁과 같은 과제를 비롯해서 세금 인하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2년,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치권에서는 보복수사 논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할머니로 알려졌던 성모 씨가 친모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는 인정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은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만큼 높은 물가, 4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를 빨리 잡아야 한다는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된 겁니다. 2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인데요. 연말까지 추가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단계 인상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1.5에서 1.75%로 뛰게 됐습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3/4 of a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at rate will be appropriate. 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인상된 금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몇 차례 인상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Our overarching focus is using our tools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to keep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이뤄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5.2%로 올렸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값을 지목했습니다.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boosting prices for gasoline and food and is creating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1.7%로 낮췄습니다. 미국 경제가 고금리 충격을 견뎌낼 정도로 튼튼하다고 파월 의장은 선을 그었지만 높은 물가에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나 인상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급락했던 국내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 곳곳에 긴축 신호가 분명한 상황이어서 추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 수장들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에 있는 딜링룸에 있습니다. 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국이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강세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 뒤쪽에 보면은 전광판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2480선까지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오름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하고 2460선, 70선을 오가면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800선이 무너졌던 코스닥 지수는 지금 811선에서 거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름선을 어느 정도는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발 긴축 우려가 시장을 억눌러 왔는데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고요. 최근 낙폭이 컸던 만큼 하락 뒤에 상승세를 보이는 이른바 기술적 반등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세계적인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통제하려는 긴축에 대한 걱정도 남아있어 추세적인 변화를 거론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경제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재정과 통화 그리고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부총리 등이 모여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연 거는 4개월 만이고요.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에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상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물가는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하고 더 나아가서 조만간 한꺼번에 0.5%포인트를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치솟는 물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이후에 식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인도 또 장을 보는 사람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도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식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가보니까 얼마나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네, 물품별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소에서 보통 사용하는 18리터 크기의 콩기름입니다. 콩기름의 현재 가격은 69,000원인데요. 1년 전 27,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마요네즈 역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요네즈 3.2kg의 가격은 9,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률을 따져보면 무려 50%에 달합니다. 당분간 잡채를 해먹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면 1kg의 가격은 8,000원에서 20% 올라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특정 품목들만 오른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 품목이 아니고 모든 제품이 많이 다 올랐어요. 손님들이 오셔갖고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부담스러워 하시고 고추장과 된장 등 곡물과 농산물을 원재료로 쓰는 가공식품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추장과 된장, 간장 모두 가릴 거 없이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업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밀가루 20kg은 18,000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 무려 10,000원이나 올랐습니다. 근처에서 고추와 참기름, 참깨 등을 판매하는 다른 가게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고추는 물건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수입 고추 1kg은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상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숨통이 트일까 기대했던 상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매출 자체는 늘어났지만 마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마진율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손님들이 혹여 발길을 끊지는 않을까, 사는 양을 크게 줄일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상인들은 인상분을 함께 감당해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을 보러 온 사람들도 예상했던 것보다 1.5배에서 2배는 잡아야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공산품 가격을 올리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릴 정도로 밀과 같은 곡물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략 전쟁 때문에 수출길이 막힌 상황입니다. 이후 인도는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상기후로 미국도 곡물 생산에 차질을 빚고 우리나라 역시 가뭄으로 농물 생산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가뭄 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국내 요인에 의해서만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닌 만큼 정부의 대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에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해외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로 전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 외환 시장 불안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둔화, 투자 부진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비상경제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대외 요인뿐 아니라 과거 수년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영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투자는 급증하는 등 민간 활력이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 일자리 창출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경제 체질 개선 지원 등으로 생산성 향상은 더딘 가운데 인구 감소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 교육 시스템, 금융, 서비스 산업 혁신 지체 등으로 총 요소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이대로 가다간 10년 내에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OECD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 운영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에 기반하여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의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입니다. 경제 운영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습니다. 우선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규제혁신 TF를 신설하여 기업 현장으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 혁파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규제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 부담은 완화하고 투자, 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하는 한편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 유예제도 신설,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제법령상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조성도 중요합니다. 특히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2억까지로 대폭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뒷받침하고 인수합병, 기업 공개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의 벤처 투자 확대 유인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 차단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질 개선 도약 경제입니다. 오랜 기간 미뤄뒀던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위기 극복도 새로운 도약도 불가능합니다. 새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면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의 기능, 인력조정, 고재무위험 집중관리제 도입 등 전면적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개선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혁신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규제, 평가 방식 개선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첨단 분야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는 한편 자율적 혁신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부문의 경우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 제도 개선,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일부 고액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정권거래세도 선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산업은 근본적 혁신을 통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대비 선도 경제입니다. 과학기술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 인구, 기후 위기 대응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과
로드맵 수립, 국가 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SOC, R&D 예타 면제 대상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하로 2배 상향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허가, 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일감 조기 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통해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 확보, 출산, 육아 부담 완화, 축소, 고령 사회에 대비해 중점을 두고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원전 활용도 제고 등으로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 가는 행복 경제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를 구현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콜택시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로 요인을 높이고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에게는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주거, 교육, 자산 형성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인 물가, 주거 등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도 15% 한시 인하하겠습니다. 농식품 등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변경, 예산 이전용 등 재정 지원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7월 중 확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액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습니다. 한편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거시경제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복잡 다단화되고 있는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 자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큰 첨단 산업에 대한 유턴 지원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연착륙, 재기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거시경제 잠재 리스크 관리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새 정부 주요 정책 과제들은 법령 개정, 예산, 세법 개정안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매년 주기적 추진 실적 점검을 통해 연동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인 문제들이 중첩된 데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 1, 2개월 내에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르게 증가한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경제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 각층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한길 전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죠. 네, 김한길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한길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최고위원을 지냈죠. 그리고 문화관광부 장관, 또 국회의원은 4선을 지낸 인물입니다. 네, 역시 또 속보입니다. 경찰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병찬이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 뒤에 수사망을 피하고자 주도 면밀하게 도주 방법을 고려한 점 등을 들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물가 문제를 비롯해서 민생 안정에 총력을 쏟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여당은 오늘 당내에 꾸려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위에서는 유류세와 할당관세 조정 등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제 당정대 협의를 진행했던 여당에서는 오늘 치솟는 물가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갔죠?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당내 꾸려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할당관세 부분에 대한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마친 류 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으로 반영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 우선적으로 금리 인상과 또 유류세와 할당관세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를 휘발유 37원, 경유 25원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품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할당관세 품목과 할당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에 대해 실패한 MB 정책의 시즌2라고 깎아내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백용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관련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죠.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더욱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권이든 자기와 뜻맞는 사람과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마음이 부정부패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경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 역시 대검찰청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윗선과 이재명, 백현동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거 막 동시에 하잖아요. 이건 절대 기획 기세예요. 대검에서 다 기획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민주당은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장관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때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결과가 무죄인 것은 아니었다며 민주당의 보복 수사 주장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었죠.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문제. 다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인을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사적 관계로 얽힌 인사들이 공적인 일정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연상시킨다며 맹공을 이어갔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적 관계를 공무에 개입시킨 폐해를 경험했습니다. 공적 조직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 의한 피선이 공무에 개입하게 되면 국정은 사유화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당 안에서도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그런 공적 활동을 충분히 저는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공약의 파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잇따른 논란에 그간 자신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제2부속실 폐지와 관련해 즉답을 피해온 윤 대통령의 고심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민주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서울 중구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정대상 시상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겠다면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거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면서도 부패 범죄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주요 의혹 사건에 대해선 강제 수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먼저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죠? 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도시계획 관련 여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인데요. 시장실과 주택과 도시계획과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어제 경찰은 해당 아파트 개발 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사무실과 대표 자택,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인섭 씨의 자택과 사무실까지 4군데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백현동 의혹은 해당 아파트 개발 당시 용도 변경이나 임대 비율 설정을 두고 특혜가 있었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아파트 부지는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가 지난 2015년 2월 부동산 개발 회사에 매각된 뒤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또 원래 전체 가구가 민간 임대로 계획됐지만 지난 2015년 11월에는 민간 임대가 10%로 줄어든 대신 분양주택이 90%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 대책 본부장이던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개발회사로 영입됐는데 그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고 김 씨는 용도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며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R&D 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 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본격화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지난해 5월에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관련 의혹 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됐는데요. 감사원은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본 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배당했고 성남지청은 다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도 해당 의혹을 고발해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국회의원과 관련해 여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아들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아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강제 수사가 없었던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나서면서 최초 의혹 제기 뒤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이번 사건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다음 날 오후 3시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과 그리고 그날 저녁 A씨의 시신을 불에 태운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23일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날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에 의해 숨졌다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 당국은 서해 피살 사건의 시신을 못 찾은 건 유감이라면서도 1차 책임은 우리 정부에 넘겼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던 시기에 남측이 주민 관리를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입장을 전환한 건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해경은 당시 고인에게 빚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월북을 시도하다 해상에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점,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족은 일방적인 몰아가기라며 반박했습니다. 조류를 거슬러 38km 거리를 헤엄쳐 월북을 시도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최소한의 현장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었다는 해경의 발표에 대해서는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그러한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또 무지막지한 북한에 체포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묻게 되면 그 말을 안 하겠습니까?
유족은 월북이 아니라면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당시 청와대는 안보상의 이유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관련 자료를 최장 15년 동안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 기록물로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유족들은 1심 판결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일부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무원 이모 씨 사망 경위에 대한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의 총격에 사망했다는 입장을 21개월 만에 완전히 바꾼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한 게 아니라고 결론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작년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당시 수사 결과를 번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숨진 지 21개월 만인데요. 해경은 국방부 발표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섣불리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해경은 사건 발생 8일 만인 지난 2020년 9월 29일 브리핑을 열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도박빚 때문에 월북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브리핑을 하기 전에 정부가 유족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죠. 네, 오늘 오전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과 해경 측은 유족 측에 이 같은 결론을 전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유족 측에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를 간단히 전했는데요. 핵심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유족 측이 일부 승소한 사건 기록물 정보 공개 청구 소송 판결에 항소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발표를 앞두고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도 고인을 순직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의 명예가 일부 회복됐다는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자료로 지목된 문재인 정부 시기 대통령 기록물은 여전히 열람할 수 없다며 대통령 기록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거로 보인다고 발표했던 당시 해경 지휘부 등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재작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이 됐고요. 그 공무원 이 씨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당시 발표는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월북 시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의 항소도 취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재작년 9월에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죠.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했는데 시신까지 불태워진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당시 발표는 분명히 월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근거로 새로운 지금 입장을 밝힌 겁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국방부와 해양경찰의 발표를 보면 여러 가지 그 첩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제 마지막 끝에 말이 이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정이 되니까 자진 월북 이외의 시나리오도 있긴 있는데 다른 어떠한 시나리오보다도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가 맞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제 유족의 반발이라든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한 1년 반 조사를 꾸준히 해본 결과 이게 다른 그 자진 월북을 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추정에 대한 강도가 약해졌다,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 이후에 이런 어떤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진실은 하나잖아요. 진실은 하나인데 하나겠죠.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반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자진월북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했다고 지난 정부에서 당국자들은 판단을 한 것이죠. 예. 사실관계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언제 실종이 됐고 언제 이제 22일 날 밤 9시 40분에 사망하신 것이고 예. 그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시신이 훼손이 된 것이고 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사실관계는 다 정리가 됐고 지금도 그 사실관계 변하지 않았는데 네. 그때의 판단으로는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는 근거가 있었다. 그 부분에 주목한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제 특히 유족들의 반발이 좀 있었고요. 네. 또 그 당시 우리 정부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꼭 그 시나리오 말고 다른 시나리오도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냥 실족해서 흘러갔을 수 있다. 뭐 그런 다른 시나리오도 있는데 왜 하필 그것만 주장하느냐. 이런 반발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재조사를 꾸준하게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단정적으로 말했던 것이 좀 너무 경솔하지 않았느냐. 이런 스스로의 판단이 가미가 돼서 이제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내게 된 것인데 지금도 역시 자진 월북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예. 자진 월북을 해야만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네. 이것이 또 지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100% 단정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말이 좀 바뀐 것이죠. 그런데 해경이 당시에 그러면 확정할 수 있는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면 그대로 발표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도 어떤 초동 수사 결과 또 어업지도선 직원들 동료 직원들의 진술 결과 거기에다 조금 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한군의 전화 통화 내용을 감청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국방부 쪽에서는 국방부와 정보 당국에서는 바로 북한군의 교신 내용을 감청한 내용을 참고를 해서 이게 월북 의도가 맞다. 그 당시에 그 감청한 내용이라고 해서 보도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북한군이 해상에서 우리 이 공무원을 만났을 때 이름이 뭐냐, 고향이 어디냐, 왜 여기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었다는 것이죠.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한 내용이 일치했다라는 실제 정보와 일치했다라는 것이죠. 북한군의 내용을 감청을 했는데 어떻게 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느냐? 본인이 말을 했기 때문이지. 이런 판단이 이제 배경이 돼서 네.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좀 경솔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00%의 가능성이 아닌 상태를 이제 단정지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정권 교체라고 하는 상황이 여기에 연동이 돼서 입장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그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 있잖아요. 그 정보가 좀 공개가 돼야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결국에 그 정보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15년 동안은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된 것이 대부분인데 그거 외에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군 교신 내용, 감청 내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밀 유지가 국가 기밀 유지가 될 거고요. 그런데 초동 단계에서 수사한 내용들,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직원들의 어떤 진술 내용들. 이런 것들은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유족들이 지난해 정보공개 소송을 청구한 내용을 보면요. 당시 청와대 그리고 부처 보고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 부분은 당시 상황을 좀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이게 국가기록물이 돼서 공개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네, 그 부분이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아마도 15년 동안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족에게 너무 경솔했다라고 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그랬죠. 그런데 문재인 예. 정부 쪽에서는 그 당시에 정보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진 월북 시도에 따른 문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행정 처리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네.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새로운 정부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그런데 1심 재판부는요. 1심 재판부는 청와대 부처보고 지시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재판부가. 그럼에도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부 내용은 공개할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게 시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기록물로 이미 그 지정이 된 것이 아마 그 이후였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지금에 와서는 공개가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해 피살 공무원 해경이 다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월북 시도 단정 못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왕선택 한평역정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영남 지방은 경북 경주의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30도를 웃도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경북 서부 지역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는 18도, 광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9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다음 주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륙의 강수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또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검찰의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종착점, 결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 인사들을 겨눴던 직권 남용 혐의가 문재인 정부를 겨누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과 함께 잠시 2부에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